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경쟁사 최신 동향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셔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IBM, 인텔, 중국의 무서운 추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IBM입니다. IBM이 양자 우위를 시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IBM과 UC 버클리가 고전을 뛰어넘는 컴퓨팅의 시연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양자 커뮤니티 과학자들은 오류율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중간 단계 니스크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상업화나 과학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오류 수정된 장치가 개발되어야만 이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은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완전한 오류 수정이 가능해지기 전에도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양자 우위,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지는 양자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GNE라는 기술을 도입한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IBM은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2차원 횡자기장 이식 모델의 시간 진화 문제라는 문제 하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폭넓은 양자우위가 아니고요. 연구실 안에서 행해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제한된 양자우위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글이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제 고전 컴퓨터를 뛰어넘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의 접근법과 고전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접근법을 비교했는데 IBM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127큐비트의 이글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했고 비교 대상으로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코리 슈퍼컴퓨터, 퍼듀 대학교의 엔빌 슈퍼컴퓨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깊이의 연산에서 현재의 충실도 수준으로는 쓰레기 결과가 나와서 쓸모가 없는데 IBM은 ZNE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오류를 완화시켜서 유효한 결과를 줬다. 어쨌거나 여기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어떻게 비교할지가 주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했냐? 구글이 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낮은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 결과와 슈퍼컴퓨터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두 개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근데 문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얽힘 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고전 기계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사치를 사용한 반면 양자 기계는 계속 작동을 했다. 어쨌거나 고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뛰어난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고 이번 시연이 곧 실생의 문제에 활용이 될 거고 양자 유용성이 달성될 것이다. 퀀텀 유틸리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IBM이 양자 우위를 보여주긴 했지만 요거는 구글이 2019년에 했던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에 양자우위를 나타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드디어 스텔스 모드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2큐비트 수준의 터널폴이라는 칩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 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터널폴을 이용하면 대규모 실험 장비 없이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할 수 있다. 핵심은 연구할 수 있답니다. 상업화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텔은 차세대 칩도 개발을 하고 있고 24년 중에 차세대 칩을 공개할 건데 앞으로 상용 양자 컴퓨팅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된 수준이 아니고요.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상업화 수준, 상용화 수준에서 보면 인텔은 아직까지 한참 후발주자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봤더니 인텔의 전략은 IBM이나 아이온큐처럼 직접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 접근을 구축하거나 또는 온프레미스로 판매해서 고객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선별된 정부기관, 학술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들이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텔의 이 퀀텀 닷이라고 하죠. 양자점 기술을 탐구할 수 있도록 칩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CPU를 만들어서 주면은 다른 데서 완전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칩을 먼저 제공할 거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LPS 큐비트 콜라보레토리인 메릴랜드 대학 요건 이제 아이온큐랑 7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이온큐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샌디아 국립연구소, 루체스터 대학,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등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의 장점은 뭐냐? 양자 기술은 매우 초기이지만 반도체와 호환 가능한 기술이다.
확장성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조가 가능하다. 제조 시설이 이미 있다는 거고, 95%의 매우 높은 수율을 가지고 있고 커스텀된 냉동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이랑 좀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극저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수백만 큐비트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운 게 아니고요.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설립 중이다. 그래서 아직 장기적인 상업화 접근을 구축하진 않았지만, 지금 CPU처럼 고전 마이크로 프로세서처럼 비슷하게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하거나 클라우드로 접근을 주는 게 아니라 칩들을 먼저 제공해서 이 OEM들이 완전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방식을 취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여기 뛰어들어서는 승산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양자 컴퓨터 뭐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고, 직접 만들기보다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을 줘서 다른 데서 만들도록 해서 우리는 칩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전략을 비껴나가서 블루마켓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국의 끈질기 추격입니다. 첫 번째로 차이나텔레콤 양자과학 기술 그룹 회사를 거의 5,500억 원 펀딩을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허브이자 엄청나게 큰 양자 단지가 들어선 허페이성에 위치할 것이며, 이미 5개의 양자 통신 표준을 설립했고 양자 보안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허페이 양자 보안 통신 메트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다. 5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를 갖춘 양자 내성을 가진 5G 폰을 런칭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과학기술대학이 재작년 9월에 66큐비트 수준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로 2019년 구글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장치를 176큐비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작년에 그 IBM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 지금은 IBM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웃고 지나갈 수 없는 게,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미국 물리학회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냥 웃고 넘길 곳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끈질기게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 유럽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베이징 양자정보과학 아카데미, 중국과학 아카데미 산하 물리학협회, 칭화대학교의 협력으로 136 18, 10큐비트로 구성된 3개 칩으로 이루어진 이런 양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이미 2,000명이 넘는 초기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50만 건 이상의 작업을 실행했다. 중국이 엄청나게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IBM은 2019년 구글과 다를 것 없는 거를 증명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양자 우위를 달성을 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범위의 양자 우위를 시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정한 폭넓은 양자 우위는 달성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해석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인텔 같은 경우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고 만들 계획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CPU 판매하는 것 같이 핵심 칩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 칩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 어쨌거나 IBM이나 아이언큐와 경쟁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무섭게 투자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이 176큐비트에 도달했다면 작년에 IBM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무서운 점은 공산당에서 한 군데에 집중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본과 노력과 인력이 투입된다는 건데, 미국, 중국, 유럽은 실제로 선두를 놓고 뜨겁게 경쟁 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의 총평은 이것만 봐도 양자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다. 하지만 누가 1등을 할지를 분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양자 산업은 극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떤 기업이 진짜 1등이 될 건지 살펴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면서 부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언큐 경쟁사 최신 동향을 파악하면서 IBM, 인텔, 중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좀 이런 개념이나 동향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